문제는 결국은 실제로 네. 경기가 침체로 갈 거냐에 그렇죠. 대한 부분인데, 경기가 침체로 갈 거냐에 대한 증거는 아직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실제로 이렇게 확 고용이 나빠지는 거는 실제로 어떤 금융 시스템에 스트레스가 나타났을 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부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침체를 겪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그널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또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할 때는 결국 뭐냐면 금융 시스템에 스트레스가 확 와서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런 걸 우리가 지표로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단기 금융시장 쪽에서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또는 크레딧 쪽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런 데에서의 문제가 별로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들이 생각한 의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거다. 다시 등장한 아래 공포,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분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최석원 경영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고요. 아침 예, 일찍 예.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만에 다시 또 정말 비슷한 또 루트로 네. 제조업 침체 확인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좀 드리워졌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생기기 시작한 거는 어찌 보면 좀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실제로 침체가 일어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네.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있었고, 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해도 상승폭이 꽤 상반기 동안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민감해진 상황인데, 경제 지표가 조금씩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실제로 연준이 됐던 각국의 이제 정책 당국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한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매번 금리를 올리거나 뭐 경기 사이클이 나타날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실 그 직전에 보면 한 10년 주기로 10년 주기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2000년에도 그렇고 2007년에도 그렇고 금리 정책하고 이게 연관이 돼서 금리를 인하할 때 경기 침체가 막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 침체가 나타나니까 금리를 인하한 걸 텐데, 그러면서 주가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 좋았던, 대표적으로 닷컴 버블 시기하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죠. 그때 기억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리를 인하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어떤 우려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한 심리적인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결국은 실제로 네. 경기가 침체로 갈 거냐에 그렇죠. 대한 부분인데, 경기가 침체로 갈 거냐에 대한 증거는 아직 사실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나타난 현상들이 미국의 고용 쪽이 네. 또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신규 고용이 좀 빠르게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통제되지 못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제조업 쪽이 네. 또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실제로 이렇게 확 고용이 나빠지는 거는, 이건 이제 단순히 이 경기가 완만하게 이렇게 나빠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금융 시스템에 스트레스가 나타났을 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부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침체를 겪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그널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제조업 쪽은 굉장히 좋았었지만, 그래서 좀 나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상당히 제약된 부분에서도 소비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면들을 보면 사실 저는 아직도 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골디락스다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연착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건데, 시장 참가자들이 이거를 굉장히 과민하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때때로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네.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미래의 모습을 잘 그리기는 해요. 근데 먼저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보면 물가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그게 성공했던 80년대 초반의 사례를 보면, 그때는 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는 주가가 많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고, 90년대 중반에도 비슷한 정도의 어떤 통화정책적인 안정감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주가가 계속 좋았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포가 과도하게 좀 이렇게 반영되는 구간이고 경기 침체와 관련된 뚜렷한 신호는 지금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뒤에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항상 네네. 좀 오랫동안 붙었었는데 이제는 인하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로 침체가 너무나 눈앞에 왔기 때문에 네. 상황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뭐 비컨 얘기 나올 때 특히나 하는 거 아닌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거 보면 말씀하신 부분에 좀 공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기에 대한 상황을 또 고모님이 우리 시장 채권의 전설로 불리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간밤에 채권 시장이 좀 격하게 움직였어요. 네네. 그리고 베이지북도 공개가 되고 경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둔화 신호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지금 이제 연준의 의도가 사실은 이번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자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물가가 네. 안정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외부의 어떤 원자재 가격들은 안정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나타나는 물가 안정이 일단 기반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수요가 줄어야 돼요. 수요가 줄지 않으면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그 수요가 들어가는 모습들이 실제로 지난밤 베이지북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지금 5.5%에 있는 이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지금 유지를 시켜서 스트레스 상황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느냐. 사실 이제 보는 시각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완만한 정도의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몇몇 군데 이 지역에서는 이게 사실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연준의 인사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용역을 한 그 기관들에서 조사를 해갖고 들어오는 어찌 보면 좀 중립적인 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에서 몇몇 개 지역은 향후에 뭐 3개월, 6개월을 두고 오히려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주장하는 지역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당연히 연준의 이 높게 유지하고 있는 금리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자산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럼 그 미친 영향들이 이전보다는 지금 현재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 좋게 보는 시각들로 이어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진짜 침체되는 시기를 보면요, 베이지북부터 이 전체 이 지역에서의 굉장히 압도적인 어떤 경기 둔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연준하고 시장이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준은 어찌 보면 그런 경제 지표들을 쭉 보면서 지금이 본인들이 의도하고 있는 바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시장은 과거에 몇 차례에 거친 그런 이제 실패라고 할까요? 어쩌면 급격한 어떤 둔화를 보고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의도한 대로 물가는 안정시킬 만한 상황이 됐고, 이제는 고용으로 조금 돌아가서 이제 경제 안정을 취하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할 때는 결국 뭐냐면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가 확 와서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런 걸 우리가 지표로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단기 금융시장 쪽에서의 자금 사정이라든지 또는 크레딧 쪽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런 데서의 문제가 별로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거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은 시장이 막 우려하는 것처럼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증시에는 당연히 반영이 일단 네네. 되고 있지만 이게 지속될 만큼 강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 그렇고 일단 의도대로 가고 있다. 둔화가 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침체까지 갈 정도로 아주 급격한 시그널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고모님의 전반적인 지금 상황을 보는 의견이시네요. 그렇다면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인하가 9월에 될 거라는 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25bp냐 50bp냐를 가지고는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5bp씩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금융 시스템 쪽에서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사실은 연준도 이제 걱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겠죠.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게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이 과연 뭘 거냐를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그 고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극적으로 25bp 인하를 생각을 하고, 단지 이제 하나 바뀐 건 제가 올해 2, 4분기부터 올해 이제 한 9월부터 시작해서는 한 두 차례 한 번 정도씩의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FOMC 두 차례 한 번 정도니까 네. 올해 마지막까지를 보면은 한 두 번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심리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 잦게 인하가 될 수도 있겠다. 연속적으로. 네, 그래서 네. 9월, 11월, 12월 모두 인하를 하는, 그래서 25bp씩 한 75bp 정도 인하를 하고 내년 들어서는 이 수준을 대략 한 3.5% 정도까지 내리는 이런 식의 정상화 과정을 진행하려는 게 아마 FOMC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시장도 중간에 나오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나온다면 안정을 되찾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안정을 되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됐는데 나오고 있는 지표들은 사실은 뭐 더 있다가 이게 나와야 되고, 또한 금리를 인하한다면 인하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그 지표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게 좀 길게는 10월 달까지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은 조금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지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에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지만 지난번 8월 달에 조정을 보면 굉장히 강렬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처럼 AI와 관련된 이제 소규모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과거에 우리 그 유럽 사태가 나타났을 때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유럽 사태가 문제가 될 때 궁극적으로는 유럽 사태가 문제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유럽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글로벌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해요. 근데 두 번째 그런 문제가 다시 또 뭐 다른 나라들도 이연될 수 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 네, 확장될 옮겨갈 수 수 있다. 있는, 네.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네. 반응의 폭이 확 줄어듭니다. 네. 오히려 확산될 수 있다. 네, 할 네. 때는 예,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이번에도 이제 비슷하다고 보는데, 네. 이제 초기 반응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 상황을 이제 이 아래 공포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시장이 소화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은 과거에 이제 물가가 안정돼 있고 이 경기가 완만한 어떤 연착륙을 보이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주가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다시 그런 패턴을 쫓아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업률이 지난 8월에도 굉장한 또 강한 트리거가 됐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어.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실업률이라는 건 굉장히 추세적 변수고 추세적 변수이기 때문에 요번에 마지막 순간에 올라온 이 실업률의 상승폭은 좀 우려할 만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과도하게 실업률이 낮아졌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실제로 미국이 평균적으로 과거 실업률을 보면 대략 4.5%에서 5% 사이 정도다. 그 과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를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침체 시에 그러면 실업률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는 이게 실업률이라는 게 평가하기 좀 어려운 정도로 네. 올라갔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위기라든지 닷컴 버블이라든지 금융 시스템이 확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가게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이거 금융 시스템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 상황이 어려워지면 진짜로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해고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소폭의 어떤 그 실업률 상승이 있더라도 실업률이 거의 저는 플랫할 거라고 봅니다만 있더라도 이게 리세션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공포를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연속되는 과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시장 분석 중에서도 연준의 믿는 구석이 낮은 해고율이다. 뭐 이런 걸 분석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모님께서도 짚어주셨네요. 우리 시장 얘기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코스피 어제 3%대 하락을 또 보이면서 2,600선 아래로 다시 네네.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8월 수익률 그 성적표를 보면 G20 국가 중에서 18위를 8월 한 달 동안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충격이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복력도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네. 건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게 특히 최근 들어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네. 일단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잖아요. 상반기 중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 샀다는 얘기는 반대로 우리나라 이제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해외로 나가고 뭐 나가지 않았으면 팔았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게 외국인들에 의해서 오고 있던 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런 장이 되면서 이건 사실 글로벌 충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일부 사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결국은 강도의 문제일 텐데 강도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취약한 수급이라는 게 국내 이 증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왜 이렇게 수급이 취약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는 걸 텐데 그 문제의 이제 이 좀 근원 중에 하나를 보면 제가 보기엔 뭐 중국 경제의 연계성, 이제 사실 이 정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중국에 집중됐다가 미국에 집중됐다가 이제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걸 크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업들 활동이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불편해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또 중국이 좋지도 않잖아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어떤 이 의존도가 그렇게 많이 낮아진 게 아닌데 이제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사실 제도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확답을 잘 안 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금융투자 네. 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게 불확실성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과 나름의 안정적인 구도가 이제 짜여지고 난 다음 그거는 이제 우리 잊혀진 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변수가 계속해서 남아서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에 대한 제 입장도 있지만 그건 둘째치고라도 불확실성 자체가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세 번째는 저는 이거는 좀 더 근본적인 조금 아까 얘기보다도 이렇게 한 차례 더 네네네. 근본적인 얘기일 네. 텐데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 당국을 비롯한 우리 국민 전체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주식시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주식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이 성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를 들면 어떤 그 사회활동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벌어들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주식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에 우리가 가까이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게 인식입니다. 이게 자산시장에 대한 인식인데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이 네. 목표는 네, 물가 물가. 안정이고 네. 물가는 거의 안정돼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 목표 이하로 네. 내려가기 시작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그런데 금융시장 안정 그것도 물론 이해는 하는 게 바로 얼마 전에 PF 문제가 있었으니까 네. 당연히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내수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이고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수출도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부동산 문제가 우리 한국은행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네. 이슈라는 얘기를 네.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강하게 유지시킬 것 같다는 느낌을 줬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산시장이 좋아지고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선순환 효과, 특히 주식시장 쪽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이게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 아이디어와 자본이 만나는 시장인 거잖아요. 아이디어와 자본이 만나는 시장이 발전된 나라일수록 점점 더 이 첨단 산업에 있어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과거에 이 부채를 늘리면서 성장해오는 대규모 이제 이 제조업들을 위주로 했다가 미국처럼 어떤 첨단 기술로의 발전 단계로 진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어떤 정치적인 결정들 또 그런 시각들이 계속 남아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급을 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쉽게 해소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데 일본은 그나마 많이 오르기라도 했잖아요. 상반기, 그렇죠. 작년, 네. 하반기. 우리는 잘 오르지도 못했고 내릴 때는 더 내리는 현상.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되는 현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를 들면 밸류 프로그램이 조금 더 과감하게 진전이 되고 한국은행도 본연의 역할로 조금 더 돌아오는 이런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니까 이런 기회들을 잘 살려나간다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3분기 때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유지되다가도 4분기에는 괜찮을 거라고 아까 시장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탄력성이 높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미 많이 싼 시장이거든요. 이미가 아니라 뭐 오랜 기간 네네. 싼 시장인데 이게 해소되려면 이제는 제가 보기엔 투자자들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책 당국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한 어떤 인식의 변화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네, 목소리 높여서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수급이 취약한가? 일단 뭐 정책의 불확실성을 비롯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기회가 왔을 때 탄력도도 좀 높게 올라갈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금투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핵심 사항이 뭘까요? 불확실성 측면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네. 그 금융투자 소득세,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거 중에서도 이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건 네. 기본적으로 이게 다층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자 감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 경제라는 게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만 좋다는 게 또 어찌 보면은 많은 경제학자들 주장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도 어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어떤 경제 상황에 있느냐, 그 경제 단계에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단계가 우리는 그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이제 뭔가 첨단 기술로 가야 되는데 첨단 기술로 가야 된다는 거는 결국 자본시장의 이 건전성이라든지 또는 이 활력이라는 게 풍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행 베이스 시스템을 갖는 유럽 대륙에 비해서 영미계 자본시장이 더 발전돼 있고 그런 나라에서 더욱더 창조적인 어떤 이 기업들이 늘어나는 게 이게 그냥 나타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직접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 많은 참가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좋은 아이디어에 투자하겠다는 부분들을 살려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점을 건너가고 나면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의를 진전해도 된다. 근데 지금은 결국 뭐냐? 그것보다는 증시가 활력을 찾게 하는 것, 우리 증시에 사람이 많이 남아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는 게 아니냐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뭘 우선순위로 두느냐가 이제 중요한 걸 텐데 제가 보기에 우선순위, 저는 물론 또 주식시장에 가까운 쪽에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훨씬 더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일종의 부자 감세를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단계 우선순위를 일단 좀 고려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한국은행 말씀도 이제 해주셨는데 그래도 미국과의 금리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언제까지 동결 기조를 이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좀 답답한 일인데요. 저는 네. 사실은 8월 달에 네. 뭐 인하를 안 할 거라 네. 안 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하를 주장했었어요. 왜냐하면 9월 달에는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달 정도 먼저 한다고 한들 이건 아무런 저기가 없고 네. 이 문제가 없고 네. 오히려 굉장히 선제적으로 사실 선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캐나다는 3번째 금리를 내렸고 유럽도 금리를 내렸고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가 나쁘다는 이유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주장을 했는데 결국 안 했는데 네. 안 한 거는 둘째치고 본인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 이후에도 저는 네. 좀 놀랐던 게 사실은 그 교육부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잖아요. 대입 그렇죠. 관련돼서 대입 관련해서.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갖는 역할은 분명하다고 봐요. 네. 한국은행이 구조적인 문제들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최근에 뭐 분석들이 이 중앙은행 때문에 뭐 빈부격차가 높아졌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건 경기 사이클의 진폭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큰 문제가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인데 이 문제를 지금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일단 금리를 내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미국만큼 속도는 아니죠. 그만큼 올리지도 않았으니까 미국만큼 속도는 아니지만 내릴 때 쫓아서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장의 중요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SK증권 최석원 경영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